통찰의 시대, 뇌과학이 밝혀내는 예술과 무의식의 비밀. 에릭 캔델 지음. 챕터 1. 무의식의 감정을 향한 정신분석 심리학과 예술. 챕터 1-1. 내면으로 돌아서다. 빈 1900. 2006년 오스트리아 표현주의 미술작품에 푹 빠진 수집가이자 뉴욕시에 있는 표현주의 작품 미술관인 노이의 갤러리의 공동 설립자인 노널드 로더는 무려 1억 3,500만 달러라는 거금을 들여서 그림 한 점을 구입했다. 구스타프 클림트가 아델레 블로바우어를 그린 금박으로 치장한 매혹적인 초상화였다. 아델레는 빈 사교계의 유명 인사이자 예술 후원자였다. 로더는 1907년 14살에 빈을 방문했을 때 쌍벨베데레 미술관에서 그 그림을 처음 본 순간 매료되고 말았다. 아델레는 세계의 전환기에 있던 빈의 모습을 함축해 놓은 듯 했다. 빈의 풍요로움, 관능적인 분위기, 혁신 능력을 말이다. 그 뒤로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로더는 클림트의 아델레 초상화가 여성의 신비를 묘사한 것 중 가장 위대한 작품에 속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아델레의 의상에 담긴 요소들이 입증하듯이 사실 클림트는 19세기 아르누보 전통에 속한 실력 있는 장식 화가였다. 하지만 그 그림에는 한 가지 역사적인 의미가 더 있다. 클림트가 전통적인 3차원 공간에서 벗어나 눈부신 장식으로 가득한 현대적인 평면 공간으로 나아갔음을 말해주는 최초의 그림들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 그림은 오스트리아 모더니즘 미술을 창시한 주요 공헌자이자 혁신가로서의 클림트를 보여준다. 클림트 연구자인 소피 릴리와 게오르크 고이 규슈는 아델레 블로바우어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림은 블로바우어의 매혹적인 아름다움과 관능을 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복잡한 장식과 색다른 모티브를 통해서 급진적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갖추고자 하는 문화와 현대성의 여명기가 온다는 점을 알렸다. 이 그림을 통해 클림트는 세기 말의 빈에서 한 세대에 걸친 열망의 대상이 될 세속적인 아이콘을 만들어냈다. 이 그림에서 클림트는 르네상스 초기부터 화가들이 간직해왔던 2차원 캔버스의 3차원 세계를 점점 더 사실주의적으로 재창조하려는 태도를 벌인다. 사진술의 등장을 목격한 다른 현대 화가들과 마찬가지로 클림트도 카메라가 포착할 수 없는 더 새로운 진리를 찾아 나섰다. 그와 특히 그의 피후견인인 오스커 코코슈카와 에곤 실레는 화가의 시선을 내면으로 돌려 3차원인 바깥 세상을 벗어나서 다차원적인 내면의 자아와 무의식 쪽으로 나아간다. 이 그림은 과거의 미술과 결별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 과학, 특히 현대 생물학이 클림트의 미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보여준다. 빈 1900, 즉 1890년에서 1918년에 걸친 기간에 빈의 문화 중 상당 부분이 생물학의 영향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미술사학자 에밀리 브라운이 밝혀낸 것처럼 클림트는 다윈의 책을 읽었고 모든 생물의 기본 구성 단위인 세포의 구조에 매료되었다. 따라서 아델레의 옷에 그려진 작은 도상학적 이미지들은 아르누보 시기의 다른 이미지들처럼 단순히 장식적인 것이 아니다. 그 이미지들은 남성과 여성의 생식세포를 뜻하는 상징이다. 직사각형 정자와 타원형 난자다. 생물학의 영감을 받아 나온 이 번식력의 상징들은 모델의 유혹적인 얼굴을 완전히 성숙한 그녀의 번식 능력과 연결짓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아델레 블로바우어의 초상화가 당시 그림 한 점의 가격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1억 3,500만 달러를 지불할 만한 걸작이라는 사실은 클림트가 화가 생활을 시작할 무렵에 비록 능력이 출중하긴 했어도
눈에 띄는 인물은 아니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더욱 의아하게 여겨진다. 그는 뛰어나긴 했지만 전통을 답습하는 화가였다. 즉, 전통 양식의 대가였던 스승 한스 마카르트를 본받아서 극장, 박물관, 기타 공공 건물에 그림을 그리던 장식 화가였다. 자신을 우상화하는 빈의 예술 후원자들로부터 새로운 누벤스라고 불리던 재능 있는 채색화가 마카르트처럼 클림트도 우의적이고 신화적인 주제를 다룬 대형 초상화 작품을 그렸다. 클림트의 작품이 대담하고 독창적인 방향으로 전환된 것은 1886년에 이르러서였다. 그 해에 그와 동료인 프란츠 마치는 각자 동일한 의뢰를 받았다. 허물고 새로 현대식 건물로 대체될 예정인 올드캐슬 극장의 관객석을 기념으로 남길 그림을 그려달라는 것이었다. 마치는 입구에서 무대를 바라보는 전경을 그렸고 클림트는 그 극장의 마지막 공연 장면을 담았다. 그런데 클림트는 무대나 공연하는 배우를 그리는 대신에 무대에서 관객석을 바라보는 눈에 띄는 인사들을 화폭에 담았다. 이 관객들은 공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자기만의 생각이 잠긴 모습이었다. 클림트의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빈의 실제 드라마가 무대 위가 아니라 관객의 마음속에 있는 내밀한 극장에서 펼쳐졌다는 것이다. 클림트가 올드캐슬 극장을 그린 직후에 젊은 신경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히스테리 환자들의 최면과 심리요법을 결합해 치료하는 일을 시작했다. 환자들이 내면을 돌아보고 자유연상을 하고 내밀한 삶과 생각을 털어놓을 때 프로이트는 그들의 히스테리 증상을 과거의 정신적 외상과 연결지었다. 매우 독창적인 이 치료 방식의 패러다임은 안나 오라는 빈의 지적인 젊은 여성을 연구한 요제프 브로이어에게서 나왔다. 프로이트의 선배인 브로이어는 안나가 가정생활이 단조롭고 적절한 지적 직업이 없어서 공상에 빠지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고 결론지었다. 안나가 자신의 내밀한 극장이라고 일컫는 곳으로 숨는다는 것이었다. 클림트의 나중 작품의 특징이 된 그 놀라운 통찰은 프로이트의 심리 연구와 동시대의 산물이었고 빈 1900의 모든 학문 분야에 배어들게 될 내면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예고했다. 빈 모더니즘을 낳은 이 시대에는 미술, 건축, 심리학, 문학, 음악에서 과거와 단호하게 절연하고 새로운 표현 방식을 탐구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졌다. 이어서 이 분야들 사이를 연관지으려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모더니즘의 출현을 이끌었던 빈 1900은 간단히 말해 유럽의 문화적 수도 역할을 했다. 몇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중세 콘스탄티노플이나 15세기 피렌체와 비슷한 역할이었다. 빈은 1450년 이래로 합스부르크가의 영토의 중심지였으며 한 세기 뒤에는 독일어권 신성 로마 제국의 중심지가 되면서 더욱 명성을 얻었다. 신성 로마 제국은 독일어를 쓰는 국가들만이 아니라 보헤미아 국가와 헝가리, 크로아티아 왕국까지 포함했다. 그 뒤로 300년 넘게 이 지역은 통일된 공통의 명칭도 문화도 없이 이질적인 국가들의 모자이크 상태로 남아있었다. 오로지 합스부르크가의 신성 로마 제국 황제들이 대를 이어 통치함으로써 하나로 엮여 있었을 뿐이다. 1804년 신성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프란츠 2세는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1세라는 직함을 새로 내세웠다. 1867년 헝가리도 동등한 제국이라고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이 합스부르크 제국은 이원 군주제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되었다. 18세기의 권력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합스부르크 제국의 영토는 유럽에서 러시아 제국 다음으로 넓었다. 더군다나 합스부르크 제국은 오랜 세월 안정적으로 통치를 해왔다. 하지만 19세기 후반에 잇따라 군사적으로 패배를 거듭하고 20세기 초에 내정 불안을 겪으면서 제국의 정치력은 약화되었고 합스부르크가는
어쩔 수 없이 지정학적 야심을 버리고 국민들, 특히 중산층의 정치적, 문화적 열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848년 오스트리아의 진보적인 중산층은 프란츠 요제프 황제가 다스리는 절대적이면서도 거의 봉건적인 군주제를 더 민주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도록 압박했다. 그리하여 영국과 프랑스의 진보적인 입헌 군주제를 모델로 삼고 계몽된 중산층과 귀족 사이의 정치적, 문화적 동반자 관계가 특징이 된 일련의 개혁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 동반자 관계는 국가를 개혁하고 국민의 세속적인 문화 생활을 지원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개혁안은 이성과 과학이 신앙과 종교를 대체할 것이라는 현대적인 믿음을 토대로 했다. 1860년대에 이르자 대다수의 오스트리아인들은 자국이 전환기에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중산층은 황제와 협상을 통해 빈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한 곳으로 변모시키는 데 성공했다. 1857년 프란츠 요제프는 빈의 시민들에게 주는 일종의 크리스마스 선물로서 도시를 둘러싸고 있던 옛 성벽과 요새를 허물고 그 자리에 도시를 원형으로 둘러싸는 넓은 도로인 랑슈트라세를 건설하라고 명했다. 링스트라세는 양편으로는 장엄한 공공 건물들이 세워졌다. 의회, 시청, 오페라 극장, 올드캐슬 극장, 미술관, 자연사 박물관, 빈 대학교 등이었다. 그와 더불어 귀족들의 대저택과 부유한 중산층을 위한 널찍한 공동주택도 들어섰다. 또 링슈트라세는 주변의 교외 지역들, 즉 상점 주인, 무역상, 노동자 등이 거주하는 지역들과 빈의 거리감을 더 좁혔다. 중산층과 황제의 진보적인 견해는 유대인 사회에 특히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1848년 유대인 종교 행사가 합법화되었고 유대인에게 부과되는 특별세도 폐지되었다. 또 처음으로 유대인에게도 전문직과 공직에 진출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1867년의 헌법과 1868년의 초교파적 협정을 통해서 유대인은 주로 카톨릭인 대다수의 오스트리아인과 동등한 시민권과 법적 권리를 지니게 되었다. 오스트리아 역사의 이 짧은 시기에 반유대주의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이 법들은 종교행위의 자유뿐 아니라 공교육 제도를 도입했고 이전까지 금지되었던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의 결혼도 허용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던 합스부르크 제국 내의 여행 금지 조치가 1848년에 완화되었고 1870년에는 폐지되었다. 빈의 활기찬 문화생활과 경제적 기회에 혹해 제국 전역에 재능 있는 인물들, 특히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 결과 빈의 유대인 수는 1869년 인구의 6.6%였다가 1890년에는 12%로 증가했으며 이 변화는 모더니즘 출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 여행 제한이 폐지되면서 학자들과 과학자들의 사회적 문화적 이동도 증가했다. 빈은 다양한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인종적, 교육적 배경을 지닌 재능 있는 인물들이 유입되면서 혜택을 보았다. 이 인구 유입과 함께 교육의 현대화가 이루어지며 빈 대학교는 연구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되었다. 이 대학교에서 과학과 기술이 현대적으로 변모함에 따라 생동하고 상호작용하는 지적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는 나중에 빈에서 모더니즘이 출현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했다. 1900년대에 빈의 인구는 거의 200만 명에 이르렀고 상당수는 지적인 우수성과 문화적 성취를 강조하는 그 도시의 분위기에 이끌려서 온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는 넓은 의미의 모더니즘 운동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이들이 놀라울이 많지 많았다.
철학에서는 모리츠 슐리크를 중심으로 하고 나중에 루돌프 카르나프, 헤르베르트 파이글, 필리프 프랑크, 쿠르트 괴델, 가장 중요한 인물인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이 참여한 빈 학파가 모든 지식을 단일한 표준어로 정립하려는 시도를 했다. 카르 맹거, 오이겐 폰 벤바베르크, 루트비 폰 미제스는 빈 경제학파를 설립했다. 위대한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로 이루어진 제1차 빈 음악파로부터 아르놀트 쉔베르크, 알반 베르크, 안돈 베베른 같은 신세대 작곡가로 구성된 제2차 빈 음악파로 넘어갈 전기를 마련했다. 당대의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양식을 모방한 링슈트라세의 장엄한 공공건물에 반발한 건축가 오토 바그너, 요제프 마리아 올브리히, 아돌프 로스는 산뜻하고 기능적인 건축 양식을 창안해 1920년대 독일 바우하우스 학파로 이어지는 길을 닦았다. 바그너는 건축이 현대적이고 독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교통과 도시계획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이 점은 빈의 도시철도 체계를 이루는 30곳의 아름다운 역사의 설계와 육교, 터널, 다리의 설계에서 잘 드러났다. 이 모든 건축물에서 바그너는 예술과 목적 사이의 조화를 추구했다. 그 결과 빈은 유럽의 주요 도시 중에서 고도의 사회 기반 시설을 가장 잘 갖춘 곳이 되었다. 또 요제프 호프만과 콜로만 모저가 이끄는 예술과 디자인 연구기관인 빈 공방은 보석, 가구, 기타 물건들의 우아한 디자인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아르투어 슈니칠러와 후고 폰 호프만 스탈은 소설, 희곡, 시를 다루는 현대 학파인 청년 빈파를 창설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카를 폰 로키탄스키에서 프로이트에 이르는 과학자들이 인간의 마음에 관한 생각을 혁신한 새롭고 역동적인 관점을 확립했다는 것이다. 예술, 예술사, 문학에서 창의적인 노력이 진행되는 동안 과학과 의학 분야에서도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의학, 생물학, 물리학의 낙관론은 종교의 영향력이 쇠퇴하면서 빚어진 공허함을 채웠다. 사실 세계의 전환기에 빈에서는 살롱과 커피집에서 과학자, 저술가, 화가가 한데 모여 영감과 낙관론과 정치적 논쟁을 한꺼번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생물학, 의학, 물리학, 화학, 그와 관련된 논리학과 경제학 분야의 발전으로 그들은 과학이 더 이상 과학자들의 협소하고 한정된 영역이 아니라 빈 문화의 일부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인문학과 과학의 거리를 더 좁혔고 오늘날까지도 열린 대화를 가능케 하는 패러다임 역할을 하는 상호작용을 부추겼다. 게다가 빈 1900의 자유주의적인 지적 분위기와 대학 과학교수진의 진보적인 태도는 슈니칠러의 저술과 새 화가의 작품에서 옹호되었던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해방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프로이트의 이론, 슈니칠러의 저술, 클림트와 실레와 코코슈카의 그림은 한 가지 공통적인 깨달음을 통해 인간의 본능적인 삶의 본질을 간파했다. 1890년에서 1918년에 이르는 동안 이 5명은 통찰력을 발휘하여 일상생활의 비합리성을 간파함으로써 빈이 모더니즘 사상의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데 기여했다. 우리는 지금도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모더니즘은 19세기 중반의 일상생활의 제약과 위선에 대한 반발이자 계몽사상이 인간 행동의 합리성을 강조한 데 대한 반발작용으로서 시작되었다. 계몽사상, 즉 이성의 시대는 인간의 행동이 이성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세상 만사가 잘 돌아간다고 보았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우리가 계몽된 것도 이성을 통해서이다.
우리의 마음은 자신의 감정과 정서에 통제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세기에 계몽사상을 출현시킨 직접적인 촉매가 된 것은 16세기와 17세기의 과학혁명이었다. 이 혁명은 천문학에서 이루어진 세 가지 중요한 발견을 포함하고 있었다. 요하네스 케플러는 행성들의 운동을 관장하는 법칙들을 내놓았고,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놓았다. 그리고 아이작 뉴턴은 중력을 발견하고 미적분을 창안했으며, 미적분을 이용하여 운동의 세 법칙을 기술했다. 그럼으로써 뉴턴은 물리학과 천문학을 결합했고, 우주의 가장 심원한 진실조차 과학의 발견을 통해 밝혀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공헌은 1660년 세계 최초의 과학학회가 설립되면서 제대로 인정받았다. 바로 자연 지식 향상을 위한 런던 왕립학회였다. 아이작 뉴턴은 1703년에 이 학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왕립학회의 창립자들은 신을 수학자라고 보았다. 논리적, 수학적 원리에 따라 우주가 돌아가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과학자, 자연 철학자의 역할은 과학적 방법을 써서 우주의 토대를 이루는 물리적 원리를 발견하고, 그럼으로써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 썼던 암호책을 해독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과학계가 이룬 성공에 힘입어 18세기 사상가들은 정치적 행동, 창의성, 미술을 포함한 인간 행동의 다른 측면들에서도 이성을 적용하면 개선을 이룰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사회가 개선되고 모든 인류의 생활 조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가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성과 과학에 대한 이러한 확신은 유럽의 정치적, 사회적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쳤고, 곧 북아메리카 식민지로도 퍼졌다. 북아메리카에서 사회가 이성을 통해 개선될 수 있고 합리적인 사람이 행복을 추구할 자연권을 지닌다는 계몽 사상은 오늘날 미국인이 누리는 제퍼슨 민주주의에 기여했다고 여겨진다. 계몽 사상에 반발한 모더니즘은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했다. 산업혁명의 야만적인 효과로 18세기의 발전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현대 생활이 수학적으로 완벽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즉 확실하지도 합리적이지도 개화되지도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진실이 언제나 아름다운 것은 아니며 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진실은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을 때가 많았다. 더군다나 인간의 마음은 이성만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감정에도 지배되었다. 천문학과 물리학이 계몽사상을 고취했듯이 생물학은 모더니즘을 자극했다. 다윈이 1859년에 낸 종의 기원은 인간이 전능한 신의 특별한 창조를 통해 나온 것이 아니라 더 단순한 동물 조상으로부터 진화한 생물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후속 저작들에서 다윈은 이 주장을 더 다듬었고, 생물의 일차적인 생물학적 기능이 번식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더 단순한 동물로부터 진화했으므로 다른 동물들에게서 뚜렷이 드러나는 것과 동일한 본능적 행동을 할 것이 분명했다. 따라서 성은 인간 행동의 핵심을 이루어야 했다. 이 세 견해를 접한 미술은 인간 존재의 생물학적 본성을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이 점은 아마 주제와 양식 양쪽으로 최초의 진정한 모더니즘 그림이라고 할 에두아르 마네의 1864년작 풀바디의 점심 식사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묘사 방식이 아름다운 동시에 충격적이기도 한 마네의 이 그림은 모더니즘 의제의 핵심이 될 주제를 드러낸다. 남녀 사이, 그리고 환상과 현실 사이의 복잡한 관계가 바로 그것이다. 마네는 정장을 차려입은 두 남자가 나무들이 서 있는 공원의 풀밭에 앉아서 점심을 앞에 두고 대화에 몰두하는 장면을 묘사한다. 그 옆에는 한 여성이 벌거벗은 채 앉아있다. 그 전까지 그림에 등장하는 나체 여성은 여신이나 신화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마네는 전통과 결별하고 동시대를 살고 있는 실제 여성을 나체로 그렸다.
그가 즐겨 그린 빅토린 뇌랑을 모델로 삼았다. 빅토린의 육감적인 몸매가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데도 두 남성은 그녀에게 무심한 듯 보이며 그녀도 남성들에게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두 남성은 대화에 열중하는 듯했고 나체 여성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성적인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관찰자만을 바라본다. 이 그림은 이렇듯 주제가 놀라우리만치 현대적인 동시에 양식 측면에서도 대단히 현대적이다. 세잔이 3차원을 2차원으로 무너뜨리기 수십 년 전에 마네는 이미 깊이나 원근법을 거의 쓰지 않음으로써 관찰자의 원근감을 평면화했다. 예술사학자 언스트 헨스 조지프 곰브리치는 빈 모더니즘 미술이 이룩한 성취를 이렇게 설명했다. 미술은 우리가 놀라움의 충격을 느끼고 싶을 때 돌아보는 하나의 제도이다. 우리는 이따금 건강에 좋은 충격을 얻는 것이 좋다고 직감하기 때문에 그러고 싶다고 느낀다. 그렇게 이따금 주의를 환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틀에 박힌 생활에 빠져들게 되고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새로운 요구사항들에 더 이상 적응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미술의 생물학적 기능은 시연, 즉 예기치 않은 것에 내성을 기르는 마음의 체육 활동이다. 빈의 모더니즘은 세 가지 주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는 인간의 마음이 본래 대체로 비합리적이라고 보는 새로운 관점이었다. 빈의 모더니스트들은 전통과 과감하게 결별하면서 사회가 합리적인 인간의 합리적인 행동에 토대를 둔다는 개념에 도전했다. 그들은 오히려 모든 사람의 일상적인 행동에 무의식적 갈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모더니스트들은 이 갈등을 수면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생각과 감정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견해와 가치관에 맞섰다. 또한 그들은 현실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사람, 대상, 사건의 겉모습 아래 놓인 것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 결과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외부 세계와 생산수단을 더 잘 알고 통제하고 그 지식을 전파하고자 애쓰던 시기에 빈의 모더니스트들은 내면에 초점을 맞추고 인간 본성의 비합리성과 비합리적인 행동이 대인관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이해하고자 애썼다. 그들은 사람들의 우아하고 세련된 겉모습 아래에 무의식적인 성의 감정과 남에게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향하기도 하는 무의식적 공격 충동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프로이트는 나중에 이 어두운 충동에 죽음 본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우리의 마음이 대체로 비합리적이라는 발견에 힘입어서 인류 사상에 일어난 세 가지 혁명 중 가장 급진적이고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촉발되었다. 프로이트의 말을 빌리면 자기 자신과 우주에서의 우리 위치를 보는 관점을 결정한 혁명들이었다. 첫 번째 혁명은 16세기에 일어난 코페르니쿠스 혁명으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 주위를 도는 작은 위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렸다. 두 번째 혁명은 19세기 다윈 혁명으로 우리가 신이 특별하게 창조한 존재가 아니라 더 단순한 동물로부터 자연 선택 과정을 통해 진화했음을 인식시켰다. 세 번째 위대한 혁명, 즉 빈 1900의 프로이트 혁명은 우리가 자신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 동기가 우리 행동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이 세 번째 혁명은 나중에 인간의 창의성, 코페르니쿠스와 다윈에게 혁신적인 이론을 떠올리게 만든 창의성이 저류에 흐르는 무의식적 힘에 의식이 접근함으로써 나온다는 개념으로 이어졌다.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나 다윈 혁명과 달리 우리 마음의 작용이 대체로 비합리적이라는 깨달음은 19세기 중엽에 프리드리 니체를 비롯한 몇 명 사상가들의 마음에도 동시에 찾아왔다. 다윈과 니체에게 큰 영향을 받은 프로이트가 이 세 번째 혁명과 가장 자주 동일시되곤 하는 이유는 그가 이 혁명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것을 가장 정연하게 설명할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동떨어진 채 홀로 그 발견을 해낸 것은 아니었다. 같은 시대를 살던 슈니칠러, 클림트, 코코슈카, 실레도 무의식적 정신생활의 새로운 측면들을 발견하고 탐구했다. 그들은 프로이트보다 여성을, 특히 여성의 성욕과 모성 본능을 더 제대로 이해했으며 아기와 엄마의 유대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프로이트보다 더 명확히 간파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프로이트보다 먼저 공격 본능의 중요성을 알아차렸다. 더군다나 우리의 정신생활에서 무의식적 과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맨 처음 탐구한 사람도 프로이트가 아니었다. 이미 오랜 세월에 걸쳐 철학자들은 그 개념을 다루어 왔다. 플라톤은 기원전 4세기에 우리 지식의 상당수가 잠재된 형태로 정신에 들어있다고 지적하면서 무의식적 지식을 논의한 바 있다. 19세기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와 자신을 최초의 심리학자라고 부른 니체는 무의식과 무의식적 충동을 다룬 글을 썼고 그 시대 내내 화가들은 남녀의 성욕을 다루어 왔다. 19세기의 위대한 물리학자이자 생리학자로서의 프로이트에게도 영향을 끼친 헤르만 폰 헬름홀츠는 무의식이 인간의 시지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개념을 내놓았다. 프로이트를 비롯한 빈의 지식인들이 달랐던 점은 그런 개념들을 발전시키고 통합하고 놀라우리만치 현대적이고 일관되며 극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그림으로써 대중에게 인간의 마음, 특히 여성의 마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급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오토 바그너가 산뜻한 직선을 써서 현대 건축을 과거의 형태로부터 해방시켰듯이 프로이트, 슈니칠러, 클림트, 코코슈카, 실레는 무의식적 본능적 욕구에 관한 선배들의 개념들을 통합하고 확장하고 그것들을 압도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양식으로 제시했다. 그들은 억압되어 있던 남녀 모두의 정서적 삶을 해방시키는 데 기여했고 본질적으로 오늘날 서구에서 누리는 성적 자유가 펼쳐질 무대를 마련하는 데에도 한몫을 했다. 빈모더니즘이 지닌 두 번째 특징은 자기 분석이었다. 프로이트, 슈니칠러, 클림트, 코코슈카, 실레는 인간 성격의 본성을 지배하는 법칙들을 탐구하면서 남들을 살펴보는 데에만 열심이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일에 더욱더 열의를 보였다. 게다가 그들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면 세계와 자신의 내밀한 생각과 감정이 지닌 특색들도 살펴보았다. 프로이트가 자신의 꿈을 연구하고 정신분석가들에게 역전일을 연구하라고 가르쳤던 것처럼 슈니칠러와 화가들, 특히 코코슈카와 실레는 대담하게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탐구했다. 그들은 자기 분석을 남들의 본능적 욕구뿐 아니라 그 욕구에 반응하여 자신이 겪는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정신세계를 깊이 파헤쳤다. 이 자기 분석이야말로 빈 1900을 정의하는 특징이었다. 빈 모더니즘의 세 번째 특징은 지식을 통합하고 일관화하려는 노력이었다. 이 노력은 인류를 다른 동물들과 똑같이 생물학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다윈의 주장에 자극을 받고 과학 발전을 추진력으로 삼아 이루어졌다. 빈 1900은 의학, 미술, 건축, 비평, 디자인, 철학, 경제학, 음악의 새로운 전망을 열었다. 생물학과 심리학, 문학, 음악, 미술 사이의 대화를 열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몰두하고 있는 지식의 통합을 시작했다. 또 이 노력은 빈의 과학, 특히 의학을 변모시켰다. 마찬가지로 빈 의대는 다윈의 추종자였던 로키탄스키의 주도 아래 의료 행위를 더 체계적인 과학적 토대 위에 올려놓았다. 살아있는 환자의 임상 진단과 환자의 사후에 이루어진 부검 결과를 을에 결부시킴으로써 질병의 진행 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방식이었다. 이처럼 의학에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모더니스트들의 현실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비유가 되었다.
겉모습 아래로 파고들어야만 현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윽고 로키탄스키의 개념은 의대 바깥으로 퍼져나갔고 빈 지식인들과 화가들이 살고 일하는 문화의 일부가 되었다. 그럼으로써 현실을 보는 빈의 방식은 병원과 진료실을 넘어서 화가의 화실로 궁극적으로는 신경과학 연구실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비록 로키탄스키와 직접 만난 적이 거의 없었지만 프로이트는 1870년 빈 대학교에서 의학 공부를 시작했다. 로키탄스키의 영향력이 여전히 정점에 있던 시기였다. 그 결과 프로이트의 초기 생각은 로키탄스키가 조성한 시대 정신의 중요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은 듯하다. 이 시대 정신은 로키탄스키가 의대에서 은퇴한 이후로도 계속 영향력을 발휘했다. 프로이트의 두 스승인 에른스트 빌헬름 폰 브리케와 테오도어 마이네르트는 로키탄스키가 임용한 사람들이었고 프로이트의 동료인 요제프 브로이어는 그와 함께 일한 바 있었다. 로키탄스키가 재직하고 있던 마지막 몇 년 사이에 의대에서 공부했고 그의 동료인 에밀 주커칸들과 일한 적이 있는 슈니츠러는 자신의 저술에서 무의식적 정신 과정을 다루었다. 거의 만족할 줄 모르는 끌어넘치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분석하듯이 묘사한 슈니츠러의 글은 당대핀 젊은이들의 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프로이트와 마찬가지로 슈니츠러도 성욕과 공격성의 무의식적 심리학을 탐구했다. 클림트, 코코슈카, 실내의 소묘와 그림에서도 그들이 마찬가지로 무의식에 매료되어 있었음이 뚜렷이 드러난다. 그들도 과거의 미술과 결별하고 성욕과 공격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묘사할 때 로키탄스키의 영향을 받았다. 프로이트와 슈니츠러가 의대 출신이었던 만큼 클림트는 주커칸들에게서 비공식적으로 생물학을 배웠다. 실레는 클림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로키탄스키의 영향을 받았다. 코코슈카는 겉모습 아래에 초점을 맞추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고 모델의 가장 내면에 담긴 생각과 충동을 꿰뚫는 듯한 걸작들 속에 그 깨달음을 담았다. 프로이트, 슈니츠러, 모더니즘 화가들은 무의식적 본능을 탐구하는 데 몰두했고 그것을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열쇠로 보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그들의 견해가 같은 것이 아니었다. 그 화가들이 프로이트와 슈니츠러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들은 빈 1900에서 그 영향에 저마다 독자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다. 프로이트는 다른 네 사람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생각했다. 그는 로키탄스키의 시대 정신을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언어로 명쾌하게 설명했고 겉으로 드러나는 심리 밑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심리적 갈등을 살펴봄으로써 그것을 마음에 적용했다. 더 중요한 점은 그가 그 관점을 이용하여 일관적이고 미묘하며 풍성한 마음의 이론을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그 마음의 이론을 이용해 정상적인 행동과 비정상적인 행동 양쪽을 다 설명했다. 프로이트의 이론은 슈니츠러와 화가들의 견해와 달랐고 마음을 철학적 사색의 토대로서가 아니라 경험과학의 영역에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니체의 관점과도 달랐다. 프로이트의 마음 이론은 훗날 인지심리학이라고 불리게 될 것을 발전시키고자 한 최초의 시도로서 남아있다. 인지심리학은 마음이 바깥 세계의 체계적인 내적 표상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생각과 감정의 복잡성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마지막으로 프로이트는 자신의 인지적 마음 이론 중 일부를 토대로 삼아서 개인의 고통을 완화할 요법을 고안했다. 현대 철학자 폴 로빈스는 로키탄스키 세대의 언어로 프로이트의 지적 유산을 강조한다. 그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이면에 있는 의미를 추구하는 현대의 우리 성향을 낳은 주요 원천이다. 우리 행동의 실제, 의미에 늘 주의를 기울이는 성향을 말이다. 또 그는 과거로 아예 초창기로 가서 현재의 수수께끼의 기원을 추적할 수 있다면 그 진상이 더 투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부추긴다. 마지막으로 그는 관능적인 것에 우리가 매우 민감하도록 무엇보다도 이전 세대들이 찾는 데 소홀히 했던
영역들에서까지 그것을 찾아내도록 만들었다. 프로이트는 정신생활의 상당 부분이 무의식적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무의식은 단어와 이미지로서만 의식적이 된다. 사실 프로이트, 슈니틀러, 클림트, 코코슈카, 실레가 그림과 글을 통해서 해낸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 각자는 같은 문화 속에서 같은 관심사를 다루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작품에 빈천구백의 특징이었던 마음과 감정에 관한 과학적 호기심을 담아냈다.